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란 판결이 나왔는데요. 트럼프는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응했습니다. 관세전쟁 2.0이 시작되는 걸까요? 다행히 증시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 주간 브리핑과 함께 관세전쟁, 베네수엘라 수혜기업, 엔비디아 실적 대응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4대 지수 현황을 체크해 볼게요. 다우존스는 이번 주 0.3% 상승했고 S&P 500은 1.2%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1.4% 가장 크게 올랐고 장기 채권은 0.2% 올랐는데요. 주식과 채권 함께 올랐고 성장주가 더 크게 반등하는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 중에서 3% 이상 상승한 기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기업 3개만 추려보면 첫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5.3% 상승했는데요. 연간 매출이 월마트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최대 매출 기업의 자리가 바뀐 거죠. 월마트는 반대로 8% 조정받았습니다. 유통 공룡이 아니라 클라우드와 광고까지 품은 복합 플랫폼이 월마트를 밀어냈습니다. 두 번째는 팔란티어인데요. 이번 주 4.7% 반등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와 1조 4천억 규모의 AI 플랫폼 계약을 체결했죠. 정부 계약은 한번 들어가면 잘 끊기가 어렵죠. 매출 안정성과 신뢰도가 동시에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반도체 섹터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마이크론, 샌디스크, 램리서치가 나란히 올랐습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면서 메모리와 장비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섹터 전체가 함께 움직였다는 건 개별 이슈가 아니라 수요 회복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마 ETF 바로미터를 볼게요. 왼쪽에 있는 섹터를 먼저 보면 이번 주 신고가를 경신한 섹터가 두 개 있습니다. 산업재랑 에너지고요. 커뮤니케이션은 1.8% 반등을 시원하게 보여줬고 반대로 경기방어주는 1.8%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른쪽 위에 가치랑 성장을 놓고 보면 대형 가치주랑 중형 가치주는 거의 고점에 머물러 있는데 대형 성장주는 바닥을 찍고 1.4% 반등이 나왔습니다. 배당 쪽으로 보면 SCHAD도 거의 고점에 머물러 있죠. 커브드콜, 제피큐도 1.1% 반등했습니다. 오른쪽 위에 성장을 보면 반도체는 반등을 보여줬는데 사이버보안은 3.7%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18.4%까지 키워졌고요. 오른쪽 아래 혁신을 보면 원전 ETF URA가 4%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빅테크와 고배당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빅테크를 먼저 보면 최고점 대비 하락률 빨간색 바가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대부분 반등을 보여줬는데 아마존이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4.3% 올라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18.8% 남게 됐고요. 오른쪽에 고배당 종목을 보면 로키드 마틴이 이번 주에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알트리아도 차근차근 올라서 0.5% 상승하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1.5% 남았습니다. 알트리아의 주가 차트를 보면 전고점에 도달했죠. 더블탑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할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지 방향이 결정되는데요. 배당률로 보면 현재 6.2%로 고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될 시점입니다. 이번 주 반등이 컸던 아마존의 차트를 보면 여전히 밑에 머물러 있죠. 실적 발표 이후에 크게 하락을 맞이하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200 지지선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지지선이 무너질지가 다음 방향의 핵심입니다. 쌍바닥이 예쁘게 그려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놓고 보면 이번 주 1.2% S&P 500이 올랐고 환율은 0.4% 하락했습니다. 우리 계좌는 가만히 있었다면 1.6% 상승하는 한 주였습니다. 해외 종목 매매 현황을 보면 순매수 1위는 TQQQ입니다. 1216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나스닥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아졌습니다. 그 밑에 보면 KORU라는 ETF가 있는데요. 처음 보는 ETF라서 찾아봤더니 한국 증시 3배의 레버리지 상품이었습니다. 국내 상장된 레버리지는 2배여서 그런지 해외 상품으로 3배짜리 투자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오른쪽 매도 종목을 보면 1위에 샌디스크가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순매수 1위였는데 어느새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단기 투자는 리스크가 높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소량으로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순매수 1위를 차지한 나스닥백을 보겠습니다. 왜곡을 없애기 위해서 일반 상품을 가지고 왔고요. 차트를 보면 지금 굉장히 불편한 구간이죠. 박스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스권 하단에 머물러 있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건데요. 추세선 지지가 살아있는 지금은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의 하락이 깊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습니다. 매도 1위를 차지한 샌디스크를 보면 최근에 격하게 올랐죠. 시원한 상승에 익절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차트가 삼성전자와 많이 닮아 있는데요. 메모리 업황 개선에 따른 수혜로 함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AI 저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샌디스크 투자하는 분들은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함께 보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는 낸드 플래시 가격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매매 현황을 보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매수가 대단합니다. 미배당 4종을 합하면 총 1995억 원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가치주의 상승이 계속되면서 자금이 성장해서 배당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을 보면 인도와 차이나증권 매수가 붙었고요. 반대로 오른쪽 매도 종목을 보면 미국 지수 ETF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매도량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매수가 진행된 차이나증권 ETF를 보면 중국 금융주로만 구성된 상품입니다. 탑10 비중이 89%로 사실상 10개 종목에 집중된 구조죠. 중신증권이 10.3%로 가장 높고 동방제부정보, 광파증권 순으로 이어집니다. 증권사와 금융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인데요. 중국 증시가 살아난다면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섹터입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부양책을 기대한다면 관심 가져볼 만한 ETF고요. 국내 증권주는 크게 올랐는데 중국도 그렇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주식계좌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번 주 기사 5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유가 이야기로 이번 주 2% 상승했는데요.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배경은 이란이죠. 미국이 이란산 원유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서 공급 차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 섹터는 호재로 작용됩니다. 2026년 들어서 업종 로테이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연초 대비 17% 상승했고 소재는 16.5%, 산업재는 12%입니다. 반면에 기술주는 0%죠. 오른쪽 자금 흐름을 보면 더 명확한데요. 최근 3개월간 에너지 ETF엔 29억 달러가 순유입되는 반면에 기술주 ETF는 20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돈이 기술주를 떠나서 실물 섹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겠죠. 크게 3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방향대로 로테이션이 연장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AI가 재점화돼서 기술주의 반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해져서 전체 조정이 오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기존 방향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강세가 지속되는 겁니다. 여기에 힘을 더하듯이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점령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미국 재무부에서 베네수엘라 유전 관련 세금과 수수료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언뜻 행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이건 다르게 읽어야겠죠. 제재 속에서 베네수엘라 원유 사업을 허용한다는 신호입니다. 수혜를 받는 건 현지에 이미 활동 중인 기업들이죠. 지정학 리스크가 완화될수록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책 하나가 특정 기업의 실적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재편이 있는데요.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 통제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당합니다. 두 번째는 제조업 부활과 인플레이션 통제가 있는데요. 싼 에너지가 확보되면 제조업 원가가 낮아지겠죠. 휘발유 가격이 안정화되면 지지율로 연결이 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의 카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에너지와 달러 패권 강화인데요. 원유 거래를 달러로 결제하게 만들면 에너지 결제 시스템 전체를 미국 금융권으로 재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니죠. 에너지 제조업 달러 패권이 맞물리는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각 포인트별로 수혜 기업을 하나씩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쉐브론입니다. 쉐브론은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생산 중인 유일한 미국 메이저 기업입니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전략이 현실화될수록 쉐브론의 현지 생산량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제재 완화, 금융지침 발표, 미국 통제권 편입,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쉐브론 입장에서는 이미 깔아둔 인프라 위에서 수익을 키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정학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기업 쉐브론을 주목해야 됩니다. 쉐브론의 주가
차트를 보면 2020년 팬데믹 저점 이후에 장기 우상향을 이어왔죠. 최근 고점 대비 눌려있는 구간에서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수혜 기대감이 실적으로 연결된다면 이 자리가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 있겠죠. 차트와 펀더멘탈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혜 기업은 발레로 에너지입니다. 발레로는 미국 최대 정유 기업인데요. 베네수엘라 중진류가 다시 열리면 가장 먼저 웃는 곳은 멕시코만의 고복잡도 정유사입니다. 그 중심에 발레로가 있는 거죠. 베네수엘라산 중진류는 발레로가 보유한 정제 설비와 궁합이 잘 맞습니다. 원유 공급이 늘어날수록 정제 마진이 올라가는 구조죠. 정책 수혜가 실적으로 직결되는 기업입니다. 발레로의 주가 차트를 보면 2024년 고점을 넘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시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 원유 공급 재개의 기대감이 차트에 일부 반영된 모습입니다. 펀더멘탈과 정책 모멘텀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혜 기업은 슐럼버거입니다. 슐럼버거는 세계 최대 유전 서비스 기업인데요. 베네수엘라가 유전을 오랜 제재로 인해서 인프라가 노후된 상태죠. 다시 개발이 시작되면 시추, 장비, 기술 서비스까지 수요가 한꺼번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받는 곳이 슐럼버거인데요. 원유를 직접 캐는 기업이 아니라 유전 개발 자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업입니다. 베네수엘라 원유가 다시 열리는 순간 슐럼버거는 가장 먼저 일감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에너지 패권이 재편되면 슐럼버거는 조용히 수혜를 받게 됩니다. 슐럼버거의 주가 차트를 보면 역시나 최근에 크게 올랐죠. 30달러 초반이던 주가가 어느새 5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업과 다르게 정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 급등이 나온 만큼 실적과 공시를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전년 수혜 기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 메이저는 쉐브론과 엑스모빌이 있고 미국 정유사는 발레로랑 필립스가 있습니다. 유전 서비스는 슐럼버거랑 할리버튼, 베이커 휴즈가 있고요. 원유 공급 정제, 개발, 인프라까지 밸류체인 전체가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베네수엘라 전략이 현실화될수록 이 기업들이 단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하나의 정책이 하나의 섹터를 바꾸는 구조입니다. 지금부터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개별 기업에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ETF로 접근하셔도 좋은데요. 대표적인 ETF로 XLE가 있습니다. 오른쪽 투자 기업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쉐브론, 슐럼버거, 발레로 에너지 모두 들어있죠. 그 외에도 다양한 에너지 기업들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 이야기인데요. 1억 선이 붕괴됐습니다. 투자자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급등 이후에 되돌림은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지만 꽤 많이 빠졌죠. 중요한 건 지지선이 어디서 형성되느냐입니다. 공포에 팔지 않고 구조를 보는 시각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비트코인의 20일 수익률 변동 오실레이터를 보면 지금 극단적인 감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5년 차트에서 이 순간까지 내려온 건 차이나 크랙다운, FTX 파산, 엔캐리 청산 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구간은 매수 기회였는데요. 물론 단기적인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상호관세 이야기인데요. 대법원에서 위법이란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는 모든 나라에 10% 기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서명했습니다. 예외가 없이 동맹국가, 우방국도 포함되죠. 관세 전쟁이 특정 국가 타깃이 아니라 전방위로 확산됐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비용이 올라가고 수입 물가에 자극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대법원이 IEEPA 기반 관세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는 바로 다른 카드를 꺼냈는데요. 122조 기반 10% 글로벌 관세에 서명했습니다. 관세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법 조항을 갈아탄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됐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232조와 301조 조사도 공식화했습니다.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산업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조항이고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타겟하는 조항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이제 관세의 유무가 아니죠. 어떤 조항으로 얼마나 오래 어느 품목이 타겟이 되느냐가 핵심 변수입니다. 150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관세전쟁 2.0 시나리오는 크게 4단계로 이뤄지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충격 없는 충격입니다. 10% 관세는 예측된 범위였죠. 시장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책 경로가 바뀐 건데요. 조용한 변화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산업별 재가격이 있는데요. 232조의 특정 산업과 301조의 국가 타깃이 구체화되면 추가 관세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간이죠. 세 번째 단계는 협상대 확정
확전인데요. 협상 국면으로 가면 증시는 올라가고 확전으로 가면 내려가게 됩니다. 상대국 보복 여부가 시장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실적과 금리 싸움입니다. 가격 정가, 소비 둔화, 비용 상승이 기업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각계 전투가 시작됩니다. 결국 버티는 기업과 무너지는 기업이 갈리게 되는데요. 관세 자체보다 이 흐름에서 어느 기업이 살아남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관세 전쟁에서 모든 기업이 같은 영향을 받는 게 아니죠. 수혜와 피해가 명확히 갈리게 됩니다. 수혜받는 쪽은 국내 생산 기반의 탄탄한 섹터입니다. 수입 경쟁품 관세가 붙을수록 국내 기업 경쟁력이 올라가는 구조죠. 방산, 철강, 에너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관세가 강해질수록 이 섹터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요. 연초에 말씀드렸던 리쇼어링과 온쇼어링 수혜 기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부담이 커지는 쪽은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섹터인데요. 해외에서 만들고 미국에 파는 기업들입니다. 수입 원가가 올라가면 마진이 직격탄을 맞게 되죠. 소비재, 자동차, 의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관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지수만 볼 게 아니라 내가 보유한 종목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네 번째 기사는 금융주 하락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정학 리스크와 금리 부담으로 인해서 금융섹터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금융섹터의 현 위치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순이익과 마켓 비중인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기술주는 왼쪽 순이익 비중을 보면 26.3%인데 실제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입니다. 과도한 괴리가 나오고 있죠. 금융주를 보면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기술주에 프리미엄을 붙이고 있고 금융주는 할인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기 좋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이익보다 시총을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 헬스케어와 금융주죠. 업종 로테이션이 본격화되면 이 괴리가 좁혀질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에너지 섹터가 먼저 출발했다면 다음은 헬스케어와 금융주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남색인 이익이 꺾이면 빨간색인 주가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반대로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도 함께 올라갔죠. 시장은 늘 이익을 반영하면서 우상향해 왔습니다. 이익이 꺾이지 않는 한 장기 우상향 구조는 계속되겠죠. 기업 실적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투자대가 포트 콘텐츠에서 드러켄밀러가 금융주를 담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드러켄밀러가 XLF를 매수한 건 이 괴리를 본 걸까요? 아니면 캐베너씨가 금리를 핸들링할 수 있다고 믿은 걸까요? 지금 금융주는 지정학 리스크와 금리 부담으로 눌려있지만 이익 체력 자체는 살아있습니다. 드러켄밀러는 단기 약세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요. 전설적인 투자자가 시장이 외면한 섹터를 줍고 있습니다. 투자대가 포트를 못 보신 분들은 꼭 시청해 보시기 바라고 아래 링크를 고정해 두겠습니다. XLF ETF의 차트를 보면 최근에 조정을 받았죠. 현재 52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드러켄밀러가 매수한 가격 정도 되는데요.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2026년에 금융주 관련된 호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IPO 시장입니다. 2026년 조단위 IPO 후보를 보면 스페이스X, 오픈 AI, 스트라이프 등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상장하게 되면 거래 수수료 수익이 고스란히 금융주로 흘러가게 되죠. IPO 시장이 살아있을수록 투자 은행 수익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드러켄밀러가 금융주를 담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는 거죠. 단순히 저평가만 본 게 아니라 수익 모멘텀까지 계산한 겁니다. 올해 하반기 IPO 일정이 구체화될수록 금융 섹터는 다시 주목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뉴스는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죠.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실적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는 매출 성장이 꺾이지 않고 있죠. 2025년 4분기 예상 매출은 6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67% 성장입니다. EPS도 1.52로 전년 대비 71% 증가를 예상하고 있죠. 숫자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전후는 항상 변동성이 큰 구간인데요.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 아마존처럼 실적 후에 하락을 맞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실적 발표 전에 포지션 크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과도하게 담겨있다면 일부 비중을 조절하는 게 맞겠죠. 두 번째는 가이던스를 봐야 됩니다. 숫자보다 다음 분기 전망이 시장을 움직이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실적 후 급락이 나오면 패닉세는 금물입니다. AI 인프라 수요가 꺾이지 않는 한 엔비디아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실적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좋고요. 예측하고 베팅하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습니다. 가이던스와 함께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진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매출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2022년 44%까지 급락했던 마진율이 지금은 72%까지 회복됐습니다. 70% 이상을 유지한다면 매출이 늘수록 이익이 그 이상 늘어나는 구조죠. 반대로 70%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경쟁 심화와 생산 비용 증가가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요. 수요일 실적 숫자와 함께 마진율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 긴 행보 구간 중에 실적 발표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번 실적의 핵심은 마진율이 70% 위에서 버티는지, 데이터 센터 성장률이 얼마나 이어지는지, 그리고 가이던스가 어떤 톤으로 나오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주가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할 텐데요. 하나라도 시장 기대를 밑돌면 단기 변동성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적 전에 포지션 점검하시고 발표 후에 숫자가 아니라 가이던스를 먼저 봐야 됩니다. 추가로 2025년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보면 엔비디아 전략이 보이는데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AI 스타트 기업까지 엔비디아 GPU가 들어간 곳에 직접 투자합니다. 수요를 만들면서 동시에 과실도 가져오는 구조죠. 이 말은 엔비디아 실적이 단순히 칩 판매량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AI 생태계 전체가 커질수록 엔비디아의 투자 수익도 함께 커지는 건데요. 게다가 올해 지분을 추가로 늘린 기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코어웨이브인데요. 현재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죠. 1월 26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20억 달러를 추가 매수했다고 합니다. 코어웨이브 주가를 잠깐 볼게요. 180달러까지 상승했던 주가가 어느새 89달러까지 내려왔는데요. 엔비디아가 지분을 확대한 시점을 보면 87.2달러입니다. 지금 위치가 크게 다르지 않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분의 거의 2배를 늘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코어웨이브 지분이 13% 정도 되는데 2대 주주 수준이라고 합니다. 젠슨왕이 옳은 선택을 한 건지 관심 종목에 넣고 봐야겠습니다. 다음 주 배당 기업을 보겠습니다. 2월 23일부터 27일까지인데요. 존슨앤존슨, S&P 글로벌, 로우스, 델타항공, 헌팅턴 인거스가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날은 수요일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로우스, 시놉시스, 트립닷컴도 함께 발표합니다. 목요일에는 세일즈포스, 인투이트, 델, 코어웨이브 실적이 나오는데요. 코어웨이브는 엔비디아 지분 투자한 GPU 클라우드 기업이죠. 엔비디아 실적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금요일엔 PPI가 발표되는데요. 관세전쟁 이후 생산자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인플레이션 재점화 여부를 가늠하는 자리겠죠. 변동성이 큰 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터 린치의 명언을 공유드리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정을 대비하다가 잃은 돈은 실제 조정장에서 잃은 돈보다 훨씬 더 많다입니다. 자산 배분이 되어 있다면 조정을 미리 대비하기보다는 손가락 관리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